자, 4교시는요, 전력 품질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 전력 품질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라고요. 90회 1-10종 나왔고요. 100회에 2-25종 나왔고, 111회에 4-25종 나왔고, 122회에 1-10종 나왔고, 이번에 25종 나왔죠. 이게 벌써 최근에 뭐 100회 이후로부터 4번 나왔죠. 100회 이후로도. 이것도 지금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력 품질은 계속 도는 문제다. 그죠?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전력 품질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전기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전기기기의 기능에다가. 자, 예를 들어서 순시 전압 강화가 들어왔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어떤 데이터가 날아간다든지 순간적으로 오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기에 데미지를 주는 게 전력 품질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전력 품질에 대한 어떤 개념들. 자, 전력 품질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정전이라든지 뭐 이런 주파수라든지 전압 강화 뭐 이런 것가 중요했지만 요즘은 전자제품, 특히 이제 약전 설비 IT 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전력 품질보다는 최근에 순시 전압 강화, 전압 상승, 서지, 고도파 이런 거에 훨씬 더 큰 전력 품질에 영향이 발생된다. 그 다음에 이런 현상들은 이 순간적인 전압 강화가 비록 작고 짧은 그런 순간에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언급이 좀 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력 품질의 저하 요인들은, 자, 첫 번째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몇 개만 적으면 되겠죠. 전기로 아크로 같은 데는 순간적으로 전류가 투입할 때 아까 도립전류, 기동전류처럼 과도 현상을 발생시키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류가 크니까 뭐 이런 걸로 요거에 의해서 이제 물론 고주파도 발생시키지만 전기로 아크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대전류가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전압 강화뿐만 아니고 또 이거 자체에서 이제 아크로가 발생시킨다는 거는 순간적인 단락이 발생되죠. 그 단락이 발생될 때 그때 이 파형 자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락이 발생되는 순간에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순간 단락이 딱 생기면,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파형 자체가 우리가 이제 약간 외형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물수이 많은 교류의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조파로 인한 그 비선형 사용에 의한 고조파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MPS, UPS 이런 거 역시도 고조파가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수용과의 어떤 순간적인 전압 강화 이런 거로 인해서도 전력 품질이 저하된다. 그죠? 등등의 이제 차단기 제표로 차단기 한전 계통이 리크로즈나 한전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제표로 과정에서 그죠? 순간적인 어떤 정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대용량 부하의 어떤 기동 이런 거로 해서 전압 강화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언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 품질의 그 결정 요소는 과거에는 전압 유지를 정전해서 주파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순간정전, 뭐 이런 뭐 순시 전압 강화, 고조파, 뭐 이런 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어떤 품질에 대한 결정 요소들을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외워야 됩니다. 순시 전압 강화, 순시 전압 상승 이런 거 그죠? 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30 사이클죠. 분당 30사이클 동안에 0.5에서 3사이클 동안에요. 순시 전압 강화는 시료값이죠. 시료값 그죠? 시료값에 PU값이 0.1에서 0.9 요 사이에 이제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는 거. 전압 상승은 이 순시값 뭡니까? 시료값이죠. 시료값에 1.1에서 1.4 그러니까 10%에서 40%까지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10%에서 90%까지 전압이 다운되는 거. 정전은 10% 이하. PU값의 10%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는 거를 우리 정도로 본다. 요거는 이제 기준값들이니까 요걸 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하고 전압의 크기 기준값, 품질 요소 기준 요소요. 요거리 연구반 책자에 다 나와 있죠. 요것도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 요소를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외단 형태별 영향 및 대책. 순간적인 전압 강화가 떨어지면 아까 얘기했던요. 뭐 컴퓨터의 어떤 기능이 정지된다든지 데이터가 날아간다든지 그죠? 뭐 각종 프로그램이 문제가 된다든지 등등의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좋은 대책은 UPS다. UPS 그죠? 여기 이제 UPS에 배터리도 있고 AVR 기능도 있으니까 순간적인 정전 전압 강화 또는
뭐 다른 어떤 외란 이런 거에 대책이 가장 적합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순시 전압 상승이 되면 전압이 올라가니까 전원체 악영향을 주겠죠. 그죠? 전압이 높아지면 또 기기 오동작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전원 열화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여기 이제 갑작스러운 부하 차단을 방지되겠죠. 그러니까 부하를 차단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전류가 줄어들죠.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압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부하를 차단하면 전류값들이 이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전류값들이 줄어지니까 그런 전압 강화가 적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러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순간적인 이제 부하 차단을 방지한다. 이 델타 V가 이제 I의 R 코사인 세타, 그죠? 플러스 X 사인 세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분자값만 따지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값이 차단 대비 제로죠. 그죠? 이 전압 강화가 이제 제로가 되면, 여기 이제 이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100백이 예를 들어서요. 이 0V다. 그럼 100V가 되는 거죠. 만약 전압 강화가 생겨가지고, 10V가 생기면 90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갑자기 생긴 부하 차단이, 이게 이제 방지되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류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 부하가 차단이 되면, 이 전류가 제로되면 이 전압 강화 자체가 제로되는 거죠. 그럼 이제 전압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부하 차단이 방지가 돼야, 전류가 제로가 되지 않아야 이 전압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전압 강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압이 나온다는 것이. 그죠? 부하를 차단해버리면 이렇게 전압이 올라갑니다. 이런 거죠. 일선진학시 건전사의 전위 상승,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걸 계산값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정전에 대한 여기 이제 영양 대책들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도 뭐 몇 개 정도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 쭉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에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좀, 끌어올 수도 있었는데, 자, 봐보십시오. 삼상 유도 전동기의 그 기동 특성, 그 다음 토크가 최대가 되는 슬립 공식, 그 다음에 최대 토크와 2차 저항과의 관계, 상당히 좋은 문제인데요. 요 유도전동기 기동 토크는 우리 기본반, 기본서 2권에 전동기, 유도전동기에 딱 그대로 나와 있죠. 제가 이 곡선도 지금 기본서에 있는 그림 그대로 옮겨놨거든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봐보십시오. 이게 부하 토크죠. TL은 부하입니다. 로드, 그죠? 부하가 요구한 토크죠. 그럼 예를 들면, 전동기가 있다는 거죠. 전동기에 있으면 부하가 있겠죠. 뭐, 펌프가 있다. 또는 뭐, 불화가 있다. 이 부하가. 그죠? 여기 부하가 있으면 전동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전원으로 따지면 변압기에 해당하는, 즉 전원 부분이고 얘는 부하 쪽이죠. 그러면 부하가 요구하는 이 토크보다 전동기 토크가 커야만이 여기가 이제 기동이 되고 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봐보십시오. 이 부하의 토크가 요 부분이라면 이게 이제 전동기의 스타트 토크죠. 시동 토크. 이 시동 토크가, 전동기 시동 토크가 이 부하 토크보다 커야만이 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동기 토크는 이렇지 않습니까? 전동기 토크는. 그리고 부하 토크는 이거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차에 대한 부분, 이 차가 이거죠. 이 차만큼이 가속이 됩니다. 무슨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구간. 이게 만약에 전동기 토크인데 부하가 요구하는 토크가, 부하 토크가 이렇게 되버리잖아요. 부하 토크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 토크 크죠? 그리고 기동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주는 놈이 받는 놈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고 반드시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만이 기동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 점 있죠? 이 점에서 지금 보면 토크차가 가장 크죠? M점에서. M점에서 토크가 가장 크니까 그때 이제 가속이 가장 크게 되는 거죠. 크게 되는데 전동기 토크 곡수는 여기 이제 가속이 될수록 이 전동기 토크는 떨어집니다. 그걸 떨어질 때, 자, 부하 토크하고 만나는 점. 요 점에서 운전이 되죠. 그럼 S1이 운전점이죠. 운전점에서 보통 이제 슬립은 보통 한 0.5%,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운전점에서 이제 요 속도로, NY라는 속도로 지금 운전되고 있습니다. 자, 기동할 때 슬립은 1이죠. 즉, 이때 이제 회전자의 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죠. 맞죠? 그죠? 회전자 속도는, 자, 이 슬립이라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NS에다가, 여기 L에다가 N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회전자가, 자, 전동기를 딱 우리가 운전할 때 그때는 회전자가 돌지 않죠. 그럼 이놈이 제로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회전자의 속도고, 요거는 회전자의 속도, 즉 동기 속도입니다. 1차처.
1차척. 요거는 2차척. 아시겠죠? 회전자. 요거 1차척. 아시겠죠? 그럼 회전자가 아직 지금 돌지 않지 않습니까? 기동하는 그 순간에. 그죠? 그럼 이때 슬립이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슬립이 1이 됩니다. 그 슬립이 1이 되니까, 자, 봐보십시오. 이때 2차적 전류는 제가 이 등가위로,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그립니다. 이 등가위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2차를 1차하고 지금 묶어놓은 거죠, 그죠? 묶어놓은 건데, 이거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1, 2차 등가위로 안 그리고 바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봐보십시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전동기에 대한 토크 차 때문에 이제 가속이 되고, 운전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제 토크가 좀 작다 하더라도 이미 가속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전됩니다. 아시겠죠? 운전이 되면서 이 점에서 S1 지점에서 운전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기동 특성을 나타냈는데, 자, 봐보십시오. 자, 그럴 때, 지금 기동 상태에서는 유도전동기는요, 2차측이 변압기의 2차측 탈락된 변압기의 2차측이 보통 보면 탈락된 것처럼, 즉 다시 말하면 탈락회로처럼 기동하는 그 순간에는 기동전류가 굉장히 크다. 왜 이 기동전류가 클까요? 전보의 5배 정도 되는 이유는, 자, 봐보십시오. 이거 내가 그림을 다 그리고 설명하면 좋은데, 이건 나 수업 시간에 내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등가위로 이 변압기 구조 있죠. 회전자, 이 고정자 그림 1, 2차 등가위로 다 그려가지고, 이게 탈락된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기동전류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 다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바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차 전류는요. 2차 전류는 항상 2S로 붙이죠. 그 이유는 그죠? 2차측이죠, 2차. 그죠? 2S 붙인다, 이렇게. 2차측이라서. 자, 이렇게 이제, 2S로 해놓고요. 자, 봐보십시오. 2차측 임피던스죠. 이 2차측 임피던스 R 플러스 J X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다가 2차측 전압이죠. 전압에다가 임피던스를 나누는 게 전류잖아요. 그 2차측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유도전동기는 이게 이제 고정자의 회전자기보다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 속도가 슬립 S만큼 늦죠. 그 슬립을 붙입니다. 이때 슬립을.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다시 쓰게 되면, 이걸 이제 슬립을 양변에 다 나눠버리죠. 양변에 나누고, 이거는 지금 실소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다시 쓰면,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거 루트 씌우면 되죠. 이렇게 우리 수식을 바꿔도 상관없죠.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A 플러스 JB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요. 루트 씌우죠. 이 크기 나타낼 때는. 실수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고 이게 J가 붙어 있잖아요. J. SX2니까. 무슨 알겠죠? 이 양변에 S를 다 나눠. S를 나누면 SR2가 되는 것이.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이게 J란 말입니다.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빨리빨리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게 실소수잖아요. 그럼 SR2 이거의 제곱이죠. 맞나요? X2 이거의 제곱에 이 2가 된다는 거지. 이거 루트 씌우고요. 맞나요?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변압기 2차측 탈락 전류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슬립, 아까 기동할 때 제가 이렇게 했죠. 슬립은 LS 빼기 L에다가 NS가 있지 않습니까? 기동하는 그 순간에 회전자는 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슬립이 1로 나오죠. 그럼 기동할 때 슬립이 1이죠.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이 분모값이 슬립이 1이니까 최대가 되죠. 최대값을 밑에 나누면 이 값이 최소가 되는 거죠. 이게 최소가 되니까 이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동 전류가 왜 커지냐면, 슬립이 보통 0.05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1이 들어가거든요. 1이 기동할 때. 운전될 때는, 운전점에서는 슬립이 아까 보통 이게 운전점 얘기지 않습니까? 이 슬립은 보통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럼 0.05잖아요. 5%면. 근데 여기 슬립이 1이단 말이다. 이 분모값이 1이 들어가냐, 0.5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1이 들어가게 되면 임피던스가 최소로 되는 거지. 임피던스가 최소로 되니까 전류가 최대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류값이 약 5배가 나온다, 이제. 전격 전류. 아시겠죠? 자, 기동 전류는 커지죠. 기동 전류는 커집니다. 자, 기동 전류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역률이 왜 나빠지냐, 역률이요. 역률이 왜 나빠질까요? 기동할 때 역률이 왜 나빠지냐? 왜? 역률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문헌 그 기본서를 철저하게 공부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본서를 자꾸 얼렁뚱땅 하니까 이런 걸 못 쓴다는 거지. 무슨 알겠죠? 그래서 내가 기본서를요, 계속 돌려야 됩니다. 동영상 계속 들고, 내 걸 딱 만들어야 돼요. 딱딱 중요한 거 있죠. 딱 기본적인 내 걸 딱 만들어 놓고 연구할 수업 딱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그냥 고속도로 착 확 달리는 거죠. 그게 튼튼히 안 되면 오프도로도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는 R2의 제곱에 SX2의 제곱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죠? 이거에 R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동할 때 슬립이 1로서 최대되죠. 기동시에. 맞나요? 자, 그러면 이때 그때 2차 측에 회전자가 아니고 고정자잖아요. 여기 이제 그림을 또 자꾸 설명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여기 이제 회전자 쪽이 이거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이제 회전자 쪽입니다. 여기 이제 회전자 S고, 여기 이제 전압이 SE2가 되는 거죠. 여기 회전자고, 2차입니다. 여기 고정자가 1차죠. 그죠? 자, 이 슬립이 1인 순간에, 자, 봐봐. 이 X는, X2라는 거는 오메가 L이잖아요. 오메가 L. 그죠? 이걸 다시 쓰면 2파이 FL이란 말입니다. 그죠? 요 2차 측의 주파수죠. 그죠? 이때, 여기 주파수도 SF2란 말입니다. 여기 2차 측의 주파수가. 왜? 슬립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이 F2가 SF2라는 거지. 근데 S가 1로서 최대잖아요. 최대야. 맞나요? 무슨 알겠죠? 자,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SX2인데, 이 X2 값에 보면, 여기 2파이 FL이란 말이지. 에? 자, 그러면, 요 X를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가 2의 S의 F2라는 것이 2차 측이니까. 그 여기 이제 슬립 S가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 슬립 S가 아까 최대로 돼 있죠. 1로서. 기동할 때. 기동 시에 S 이고 1로서 최대잖아요. 무슨 알겠죠? 자, 그럼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 값이 최대야. 분모값이. 그러면 여기 지금 R 값은 고정이잖아요. 고정. 아시겠죠? 이게 고정인 상태에서 이 분모의 이 X 값이 커지면 역률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역률이 나쁜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기동할 때 왜 역률이 나쁘냐 이러면 이걸 설명할 줄 알아요. 이 식 가지고. 무슨 알겠죠? 왜? 슬립이 기동하는 그 순간에 아까 이 1이라 있지 않습니까? 슬립이 1. 슬립이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쪽에다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률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기동전류는 크고, 그러니까 이제 기동전류가 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압드랍이 생겨요. 전압드랍. 자, 전동기를 기동한단 말입니다. 그래, 기동할 때 2차적 기동전류는 크고 역률은 떨어지고, 그러면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크니까 이게 소용량 모터가 있잖아요. 소용량 모터. 또 TV 같은 거. TV 같은 게 있으면 이게 뭐가 생깁니까? 소용량 전동기 기동 실패가 되죠. 왜?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또 기동전류가 크니까 전압감가 심하게 되죠. 전압가 델타 V는 I, R, 코사인차다 되지 않습니까? 기동전류가 크면 전압 드롭이 많이 생긴단 말이다. 그러면 여기 ES 빼기 델타 V에서 ER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전압감가 커지니까. 무슨 알겠죠? 그래, 이 모순의 드랍이 또 심하게 되고, 프리카 문제가 생기고, 이 소용량 전동기에 기동이 안 되죠. 왜? 이 소용량 전동기 기동은 토크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이 전압이 떨어지니까 이 모터에 토크가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럼 전동기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 되는데, 이 부하 토크 밑에 와버린다, 이겠지. 소용량 전동기, 여기만 따질 때. 여기 지금 또 부하가 또 있잖아요. 요 차체로만 따졌을 때, 이 전동기 시동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모순의 전압이 떨어져 버리면 소용량 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이 부하 토크보다 작은 게 되버린다고. 그래서 이 기동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런 등등의 문제를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봐보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까 기동전류가 크다 했죠. 근데 기동전류를 다운시키면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감전압 기동을 가야 되는 거지. 여기를 우리가 이제 G 기동을 쓰지 않고 Y 델타 기동을 하면 이게 루트 3분의 1로 전압이 들어가죠. 리액타 기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전압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동률이 작아지죠. 자, 그다음 역률도 보십시오. 역률도, 우리가 이제 이 S가, 아까 여기서 이제, 역률도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R2 값이 이제 커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률도 이렇게 커지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에 이런 어떤 그 어떤 내용들을 기동 특성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기동 특성에 대해서는 여기 부분은 다 우리 그 기본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토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역률이 나빠지는 이런 전압 강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 기본서에 다 나와 있으면 되고요. 기본서 2권에 유도전도기 부분에요. 자, 그 다음에, 자, 봐보십시오. 토크가 최대가 되는 그 슬립 공식. 자, 이거는요, 제가 앞에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해놨는데,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각속도가 오메가고, 토크가 T이면, 저 회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P조로가 뭐냐면 기계적 출력입니다, 출력. 전동기 2차 측에 발생되는 기계적 출력은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봐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토크는 이게 토크입니다. 토크고 여기는 각속도죠. 이 각속도 뭐 오메가라고 보고요. 속도로 따지면 이게 되고 만약 이게 주파수로 따지면 각 주파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걸 이제 회전하는 걸로 따지면 각 속도가 되는 거고 이걸 주파수로 나타내면 각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이 오메가는 두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각 주파수냐 각 속도냐. 회전할 때는 각 속도, 주파수로 따질 때는 각 주파수. 아시겠죠? 오메가는 보통 보면 이걸 쓰잖아요. 이 파이프를 쓰면 이건 뭐냐, 각 주파수. 네? 자, 이때 회전하는 그 속도를 따지면 각 속도 이렇게 되거든요. 토크는 기계적 출력에다가 오메가를 나누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기계적 출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2차 입력, 그러니까 회전자에 들어가는 입력 빼기 회전자 동선이죠. 그죠? 동선. 그러면 이게 이제 P2에다가 PC2가 됩니다. P2에. 그죠? 자, 요렇게 되는데 이 값이 1 빼기 S에 P0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P2가 되는 거죠. P2가.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다시 어떻게 되냐, 2파이 M. 여기 지금 회전자 속도는 회전자 속도. 동기 속도가 아닙니다. 회전자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다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식이 있었죠. 슬립은 ns 빼기 n에다가 n이 있었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이제 회전자 속도를 구해 보십시오. 회전자 속도를 요거 n을 좀 돌리면 ns죠. 요 ns니까, 그죠? ns죠. 요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ns죠. 그죠? 게다가 마이너스 n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 n을 구하면, 그죠?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1 빼기 s의 ns가 되는 거지. 이 동기 속도에다가 1 마이너스 슬립을 해보면 회전자의 속도가 나옵니다. 그죠? 요걸 다시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 2파이에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1 마이너스 s에 ns 이렇게 쓸 수 있죠. 2파이는 그대로니까. 맞나요? 그럼 1 마이너스 s에 날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쓰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P2. 그죠? 2차 입력에다가 회전자 2차처, 그러니까 회전자 쪽에 2차 입력에 대한 입력에다가 2파이에다가 ns, 이게 동기 속도죠. 그럼 이걸 다시 동기 속도니까 동기 각 주파수가 돼요. 그러니까 동기 각 주파수 나누기 2차 입력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수식이 발생된다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때 동기와트로 나타내는 토크, 이거는 여기 이제 2차 입력 이꼬르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개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봐보죠. 여기서 P2를 계산하면, P2는 요걸 이동해버리면 오메가에서 토크가 되는 것이. 맞나요? 요 값에서. 요게 지금 이제 2차 입력이면서 이게 이제 동기와트로 나타난 토크, 요거나 2차 입력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죠? 요 시계에서. 맞나요? 자, 요렇게 이제, 동기와트로 나타난 토크는 이런 식으로 구해지고, 자,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손실이라는 거는 이거죠. 자, 여기서 2차 측 저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이게 손실이잖아요. 손실. 자, 그러면 이제 이 손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손실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I 제곱에 R, 그죠? I 제곱 R로 쓸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차 측 고정자의 RX, 도체죠. 이 고정자 도체의 RX가, 회전자 도체의 RX 값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등가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환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회전자 이 부분이 지금 슬립 S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회전자가 슬립 S로 지금 돌고 있다는 거예요. 슬립 S로. 그러니까 원래 슬립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주파수에 들어간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 이제 전압은 SE2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이제 각 2차 측에다가 전부 다 S로 나누죠. 나눠버리면 이게 R2S가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거 X를 없어지면서 X2가 되는 거지. 무슨 알겠나요? 자, 이래 놓고, 자, 2차 측의 요 저항. 1차 측 저항은 저항끼리 묶어야 되죠. 리액탄스하고 리액탄스는 같이 묶어야 되겠죠. 에? 그럼 이때 이제 저항은
SR2 이렇게 빠져지는 거고 제2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이제 묶어지는 것이 임피던스가 맞나요? 1, 2차 2차를 1차로 환산한 것이 무슨 알겠죠? 1, 2차를 지금 등가로 만들어놨거든요. 임피던스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손실은 여기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럼 2차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갔을 때 1차 전류, 2차 전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 요때 요거에다가 S의 1-S1을 곱해야 되는데 자 봐보시죠. 슬립은 얼마나 했습니까? 4에서 5%밖에 안 된다 했죠. 그러니까 0.04에서 0.05죠. 1 빼기 0.05를 해본들 1.995인가요? 그러니까 1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 분자값은 분자값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이 밑에의 0.05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값이죠. 이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S값은. 근데 위에 S값은 무시할 수 있죠. 1 빼기 0.05니까 0.04니까 맞죠? 그럼 이걸 S에 1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R2 여기서 소비되는 전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보시죠. 이거를 여러분들 다시 쓰면 손실을 이렇게 쓸 수 있다 말이지.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전류를 이렇게 이제 변압기 2차측, 변압기 2차측 전류는 이 2차측 전류를 발생시킨 1차측 전류하고 똑같다 이런 우리 식이 있잖아요. 변압기 공부했을 때. 이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1차 전류하고 2차 전류 지금 등가로 나눴으니까 2차 전류에 해당하는 게 1차 전류거든요. 그럼 1, 2차 전류가 지금 이렇게 이런 값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이 전류값을 나타내면 Z분의 V1이잖아요. 1차들이 단자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등가위로 그리면 이렇잖아요. 이걸 한 개의 등가위로 그리면 Z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이 Z에다가 이 V를 나누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흘러 들어와가지고 전력 소비는 여기서 지금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전력 동소는 우리가 I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I가, 이거다는 거죠. I가, 자, 봐보시죠. 요 값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요 임피던스,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수호수니까 R1 플러스 SR2. 이거에 제곱을 하고, X1 플러스 X2에 이거를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가지고 V1. 이렇게 하면 이게 전류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은, 이 전류는 이렇고, 전류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손 PC는 2차 측의 동소는 I1의 제곱에다가 R이잖아요. 그죠? 자, 이때, 자, 봐보시죠. 요 놈이 이 놈이니까 이 놈을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면 R1 플러스 SR2. 이게 제곱, 그죠? 제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자, 이거에 제곱을 했죠. 그럼 V1의 제곱이죠. 여기다가 R을 곱해야 되잖아요. 이거 R을. 그죠? R2를 이렇게 이제 곱한단 말이죠. 이렇게. R2 값을. I 제곱 R2. 그럼 R2 값을 위에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손실값이 이렇게, 여기가, 이 R2가, 이게 했으니까 S분의 R2죠. S분의 R2. 네, 잘못 썼는데요. 여기에 S분의 R2죠. S분의 R2.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건 I 제곱이잖아요. I 제곱. I1이든 I2의 제곱이든. 그 다음 아까 내가 R이다 했지 않습니까? 요 2차 측의 R 값이 요거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 수식이, 자, 2차 동손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2차 쪽 코일에서 발생되는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수식이 나왔으니까, 자, 봐보시죠. 이 수식에서 우리가 분모값이 체류가 나와야, 이 어떤 전력, 이 부분이 최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토크가 최대가 되는 슬립 공식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동기화투로 나타내는 이 토크 이꼬르, 여기 이제, 2차 입력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P2, 그죠? 근데 P2를 지금 구한단 말이죠. 이게 지금, 토크가 최대가 되는 P 값이잖아요. 아까 내가 이걸 유도할 때 이게 지금 최대가 되는 그 값이라 했거든요. 여기 있어요. 그럼 결국 이 P2 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P2 값을 지금 P2죠. P2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수식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P2 값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분모 값이 재료가 나와야만이 이 P2 값이, 2차 입력 값이 최대가 되겠죠. 그때에
그 슬립값을 구하라 이 말이죠. 근데 분모가 제로가 되려면 이 분모를 슬립S로 미분해야 되겠죠. 우리 최대 전력을 구할 때 내가 항상 분모를 A로 두고 그거를 어떤 미분값으로 나눠가지고 미분값을 해서 그 제로가 나는 이런 걸 내가 했지 않습니까? 기본수도 했고 연구반 교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봐십시오. 여기서 이거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요 2차 입력값이 이렇게 나오는 까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밑에 분모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럼 분모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R1에 S에 R2 이거의 제곱에 X1 플러스 X2 이거의 제곱에 V1의 제곱이고 이 밑에가 내려와 버리면 R2분의 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이 부분을 바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걸 역수로 쳐야 되잖아요. R2분의 S가 되고 이게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이 값이 바로 이렇게 온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렇게 와버리면, 자, 봐보십시오. 이거를, 여기서 이 분모값이 제로가 될 때, 이 P2 값은 최대가 되잖아요. 분모값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분모값이 제로가 돼야 이 P2가 최대가 되거든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때의 슬립값을 구해야 했으니까,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이제 A라고 두고요. 자, 이게 배계 변수를 지금 슬립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슬립으로 미분합니다. 자, 그럼요. 요 부분만 따져올게요. 요 부분만 땡겨오면, 자요. R2의 S죠. R1 플러스 S분의 R2. 그죠? 이거의 제곱에. 이거 뭐 간단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이걸 처음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부인데요. 이걸 A라고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을요, 먼저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우리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걸 할 때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2AB예요. 그죠? B 제곱이 되죠. 인수분해를 하면. 맞나요?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인수분해를 할게요. 이 부분 먼저요. 그러면 R1의 제곱. S에 어떻게 되죠? R1, R2에 2가 되나요? 요거 두 개를 곱하고 2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S에 2R1, R2가 되는 거지. 요거는 제곱을 하니까 S에 R2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자, 일단 요거를, 자, 봐보세요. 요거 부분만요. R2의 S로 한번 나눠보시죠. 나눠버리면, 요거는 지금 S와 R2에 무관한 거니까 그대로 놔두자, 이거죠. 자, 요 부분 보시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하면, S에서 날아가죠. 그죠? R2 날아가니까 요거는 2R1만 남죠. 요거는 2R1만 남고, 자, 위에 보시죠. 요거 S에서 날아가고 R2가 남으니까 얘는 R2만 남나요? 요렇게. S분의 R2가 남나요? S분의. S 하나 남고, 맞잖아요. S제곱에 R2의 제곱이에요. S의 R2니까. 이거 한 개 날아가고, R2 날아가니까 R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S의 R2가 되는 거지.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S의 R2가 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계산되니까, 요 계산된 부분을 뒤로 뺍니다. 아시겠죠? 자, 빼버리면, 자, 다시 한번 여기 인수분해 뭐 이런 게 조금 짜증나서 그런데, S의 R2에 다시요. 요걸 아까 인수분해 했죠, 그죠? R1 제곱을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이거에 제곱을 하고, 그죠? 자, 요걸 하고. 자, 요 부분은 이미 계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되죠. 2R1에다가 S의 R2가 되는 거지. 맞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요, 뭐 A라고 놔둬도 상관없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넘깁니다. 이쪽으로. 자, 넘겨버리면, 자, 이걸 여기서 바로 미분해도 상관없죠. 자,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전체를 우리가 슬립S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DS의 D로 미분합니다. 이렇게. D로. 아시겠죠? DS의 D로 미분하면, 자, 봐보십시오. 이 DS, DS가 되니까 S가 날아가죠. 무슨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DS에 D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R2에 S가 있으니까 요거 DS, DS는 같은 DS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거지.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R2에 R2이 R이 되고 R1의 제곱 R2에 그죠?
그 다음에 x1 플러스 x2. 이거의 제곱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에다가 이거를 미분하면, 이거는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제로죠. 아, 이게 s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는 4개 변수 s에 대해서 상수죠. 그게 제로가 되죠, 미분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를 미분하면 s분의 1은 s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나오고 마이너스 s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죠? 그러면 얘는 s의 제곱에 r2가 되는 거지. 무슨 알겠죠? 요거 미분하면. 그러면 요놈은 제로가 되는 거지. 쓸 필요 없고, 요놈은 s 제곱에 r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건 제로잖아요. 이걸 미분하나 마나 제로니까. 그러니까 이걸 넘겨줍니다. 요 부분을 넘겨주면, 자요. r2에 1에다가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이거의 제곱에, 그죠? 이걸 넘겨주니까 s2의 r2가 1이 되는 거지. 맞나요? 자, 여기서 각각 역수를 취합니다. 역수를 취해버리면, 자, 봐보시죠. 이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r2의 s2가 되는 거지. 내가 하나 다 플러스를 쓴다. 이거 역수를 취하니까 r1 플러스 x1 플러스 x2 이거의 제곱이죠. 그죠? 제곱이고, 이게 분자로 올라가는 것이 R2로. 맞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 R2를 우변으로 이항하십시오. 이항해버리면 R2의 제곱이 되는 것이. 그럼 이 슬립은요. 이게 아까 슬립의 제곱이었죠. 이 제곱, 그죠? 제곱이 빠졌네, 그죠? 자, 이 슬립의 제곱이니까, 자, 봐보시죠. 이걸 루트로 씌우면 되겠죠? 이 전체를 루트로 씌우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R1 이거에 아까 이 제곱이 있죠.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맞나요? 여기 R2를 제곱을 풀어버리니까 이건 R2가 나오지. 맞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이걸 하나하나 유도해보면 되는데 이거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그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요 관계식 있지 않습니까? 요 관계식을 여기서 이제 P2는 2차 입력인데 이게 이제 동기화투로 나타내진다 이거죠. 그 동기화투로 나타낸 토크는 이게 이제 최대 토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P2가 된다. 자, P2 값을 우리가 이제 i제곱 R에 의해서 P2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i제곱 R에 의해서 P2 값을. 그죠? i제곱 R에 의해서 이 P2 값을 여기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구해서 이렇게 P2 값을 구해놓고 이게 이제 최대가 되게 되잖아요. P2가. 그죠? P2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밑에 값을 우리가 이제 풀어서,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요 밑에 분모값을 S로, DS로 미분한다. 즉, 슬립 S로 미분했을 때 이게 제로가 나오면 이 P2가 최대가 나온다. 이거지.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풀이 과정이요. 거의 그 미적분에 대한 부분을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이 공식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죠?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토크와 2차 저항 크기와의 관계. 자, 이거는 이제 권선율 유도 전동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 토크는 우리가 계략적인 시기에 의하면 2차 저항에다가 슬립이 되는 거죠. 그죠? 요때 이제, 기동할 때 슬립이 1로서 최대가 되죠. 이놈이 최대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저항이 작으면 토크가 적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동 토크를 내가 크게 만들어줘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동 토크를 내가 최대로 맞추고 싶습니다. 최대 토크를. 그러니까 기동할 때나, 운전할 때나 항상 최대 토크를 맞추고 싶어요. 최대 토크를. 아시겠죠? 이 최대 토크를 맞추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이 저항값을 크게 집어넣고 이 저항값을 좀 줄여주고 가면서요. 기동하면서 서서히 이 저항값을 줄여주는 거죠. 왜 줄여주냐면 기동할 때 S 있고 1로서 슬립이 최대가 되잖아요. 그 슬립이 운전 중일 때 슬립 값이 갈수록 작아지죠. 1에서 0.5, 그 다음에 0.1, 0.0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슬립 값이 감소돼 갈 때, 큰 데서 지금 작아지도록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슬립이 1로서 최대니까, 이때 이제 슬립링을 통해가지고, 권선율 유도전동기에 슬립링을 통해가지고 2차 저항기에 저항을 집어 넣어주라는 거죠. 요 슬립링을 통해가지고 2차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저항을 처음에 크게 넣었다가 서서히 기동이 되면서 2차 저항을 빼주라 이거지. 무슨 알겠죠? 이게 이제 비례추의 원리잖아요. 이때 슬립이 기동할 때 1로서 최대가 클 때 이 저항을 집어넣지 않으면 토크가 적겠죠. 내가 최대 토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부하 토크보다 큰 토크가 나와가지고 전동기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토크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2차 저항에다가 이 슬립에 해당하는 만큼 이 2차 저항을 키운다, 그치? 아시겠죠? 이게 비례추예요. 이게 이제 같은 비례값을 구해가지고 이 토크를 일정하게 이게 최대값을 만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군선유 조종동기의 회전자의 각상. 이게 이제 회전자죠. 이 회전자에, 그죠? 이 슬립링을 통해가지고 2차 저항이 있죠. 2차 저항을 운전할 때는 크게 집어넣고 회전이 될수록 저항값을 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시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기동 시에는, 자, 봐보십시오. 요게 S가 1로서 최대가 안 돼요. 최대가. 그러니까 이 저항도 크게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크를 최대 토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슬립이 이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그죠?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 저항값도 큰 거 넣었다가 작게 빼라 이거지. 작게. 그죠? 그럼 이 전체 값이, 그죠? 이 비율이 똑같아지면서, 그죠? 우리가 최대 토크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이제 저항값을 서서히 줄여준다 하더라도 최대 토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토크도 커지게 하고, 이때 이제 이 저항이 커지잖아요. 아까 역률이 좋아지는 이유를 아까 고사하셨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SE2자, 역률은 이거죠. R2의 제곱 플러스 SX2의 이게 제곱의 R2잖아요. 자, 봐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저항값을 키워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항값을 키워주니까 같은 밑에 분모하고 분자에 같은 저항값을 넣어줘도 분자에 이하고 똑같은 값을 넣어주면 이 값은 커집니다. 무슨 알겠죠? 여기서 이 값만 키워주면 이걸 고정된 상태 이 값만 키워주면 이거 역률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R을 똑같이 키우잖아요. 그럼 이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는 거지. 이게 있기 때문에. 무슨 알겠죠? 여기는 100% 올라가는데 얘는 R2를 키운다 하더라도 얘가 상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R2를 키우게 되면 역률이 올라가는 거지. 수학적으로. 나중에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는 산수값이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최대 토크를 유지하면서도 기동전류를 우리가 줄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동전류를 줄인다는 건 이거 아닙니까? 아까 슬립값에 이제 SR2니까, 그죠? 기동전류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자, 봐보십시오. 이놈이 클 때, 이 2차적 저항도 R2 플러스 R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클 때 이것도 같이 커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아니지. 이게 크고 작을 때는 최소값인데, 이게 클 때 같이 키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 값이 최소값이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이놈이 떨어지는 거지, 이제. 무슨 알겠죠? 왜 고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적 저항을 넣어주면 역률이 아까 왜 좋아지는지 내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동할 때 기동전류가 왜 감소되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수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가서 수업할 때 내가 차근차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바쁘니까 뒤새 없이 막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동할 때는 슬립링을 통해서 저항을 크게 집어넣으라는 거죠. 아시겠죠? 서서히 이제 이 속도가 증가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서서히 이제 속도가 증가되어 나갈 때 그때 큰 저항에서 작은 저항 값으로 넣어주라는 거죠. 작은 저항 값으로. 그죠? 그래서 아까 토크는 SR2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저항을 크게 넣다가 중간에 넣다가 이걸 작은 값으로 최다. 그 이유가 S 이퀄 1로서 0.5 이렇게 여기 대중소 이렇게 가거든요. 슬립이. 그죠? 슬립이 운전할 때 대중소 이렇게 작아지기 때문에 2차 저항도 이게 큰 값. 그러니까 4R2를 넣고 2R2를 넣고 R2를 집어넣어 가지고 큰 저항을 넣었다가 서서히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슬립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2차 저항도 같이 비례적으로 줄여주면 이 최대 토크를 유지하면서도 이제 최대 토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항을 슬립링을 통해서 조절해주면. 아니겠죠? 그래서 이 최대 토크를 이렇게 유지를 시켜준다 이거죠. 그때 운전점부터 운전점. 자, 부하곡선이 이거잖아요. 부하곡선이. 자, 부하곡선 차이 안 나는데. 그럼 이제 이 4R2가 들어갔을 때 그때 속도는 N1. 그죠? 여기서 만날 때 N2. 여기서 만날 때 N3면 잡아보십시오. 속도는 서서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왜 속도가 증가되냐? P분의 120F에 1-S잖아요. 슬립이 어떻게 되죠? 계속 감소하죠. 이 값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속도가 커진다는 것이. 슬립이 감소되면 감소될수록 이 회전자 속도, 이 동기 속도가 아닙니다.
2차적 회전자 속도예요. 회전자 속도 서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특성을 설명하라 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 비례추입니다. 비례추이. 비례추이를 아냐 모르냐? 그걸 설명하라는 거죠. 자, 전력용 변압기 열화운인, 요건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건데, 자, 봐보십시오. 자, 전력용 변압기가 열화가 되는 이유들은, 자, 전기적 요인하고 제가 요인별로 구분했습니다. 전기적 요인들은 과부하, 즉 과전류죠. IG와-RT에 의해서 전류가 커지니까, 그죠? IG와-RT에서 과부하 걸리면 IG와-RT입니다. 그래서 과부하 걸리면 전류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림이 증가되는 거죠. 발림이 증가되면 이 코일에 지금 전류가 많이 흘러가죠. 그럼 전원체가 어떻게 됩니까? 전원체, 열이 전원체를 통해서 외기로 빠져나갈 때 이 전원체가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탈락에 의한 열적 열화. 아까 탈락전류에서 탈락전류. 탈락전류는 우리가 이제 비록 순간적으로는 이게 2초 이하로 짧지만 이 탈락전류는 이 전격전류의 수십 배의 전류가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락이 발생될 때 그때에 발생된 그 도체의 열은 전원체 온도를 다 올려버리고 외기로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원체에 열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전기적인 요인, 여기 이제 보이드 같은 게 있을 때 그런 부분적인 열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 방전의 열화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그래서 기계적 열화, 환경적 열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전기적 열화가 주 포인트가 되지만, 환경적 열화랑 전기적 열화 또는 전기적 요인하고 기계적 열화, 요인 열화 이런 것들이 상호 복합, 그죠? 뭐 세 개가 다 복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열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열화 진단 방법은 우리가 보통 온라인에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입 변압기에서는 그죠? 대용량 전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전력용 변압기라는 걸 일반적으로 대용량 변압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 전력용 변압기라고 하면 전력계통을 사용하는 변압기, 즉 대용량 이런 변압기를 따지거든요. 그럼 이제 대용량 변압기는 전체적으로 다 유입 변압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개요에서 잡아놨죠. 대용량 변압기라고 하면 거의 주로 유입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입 변압기는 우리 전력계통에서 그죠? 한전 배정계통이나 뭐 송전계통 또는 우리 수용화 중에서도 그 5개에 설치되는 대용량 변압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전력용 변압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온라인 진단 방식으로 이거 진단 방식을 하고 있다. 아까 열화의 원인들 설명했고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유입 변압기, 몰드 변압기에서 열화의 원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기름의 과부하에 의해서 그 기름이 열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기름 성분이 바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티에 들어가 있는 그 성분들이 열에 의해서 이제 그 액체가 가스화가 되겠죠. 그러면 그 액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기체 성분들을 우리가 판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 가스의 종류를 통해서 열화의 어떤 상태, 열화의 어떤 정도가 열화됐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기름에 들어가 있는 가스 성분을 분석하는, 즉 유륜가스 분석법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온라인으로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요. 여기 뭐 기름 채취하고 첫 번째 나오는 기름을 버리고 뭐 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는데 어떡하나 이제 원리적으로는 전연료 안에 분해되어 있는 가스를 검출해서 열화를 진단하는 거. 이게 유륜가스 분석법이다. 자, 그런 개념이고요. 자, 접지선 전류법은 여기 이제 변압기 쪽에, 만약에 이제 부분 반경이 생기면 이 변압기에 제가 이 설명할 때 정중한 C가 들어간다 했죠. 변압기 코일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전원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압이 걸려있다 보니까 정중한 C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고주파가 생기면 정중한 C를 통해서 이 고주파 전류가 내려가겠죠. 그럼 접지선을 통해서 이렇게 고주파 전류가 흘러나간다 합니다. 로코스키 코일을 통해 가지고 여기 이제 고주파 성분의 전류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접지선 전류법이잖아요. 이 접지선에 흘러가는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 것들이 접지선 전류법이다. 자, 이 특징들을 제가 조금 더 적어놨습니다. 요거 나중에 카페에다가 요거 보완된 거 좀 올려놓을게요. 요거 우리 연구반 교재에 다 있죠, 그죠? 제가 빨리 적다 보니까 이런 특징을 좀 안 적어놨는데, 요런 특징도, 있습니다. 초음파 진단법은 변압기 내부에서 이제 부분 반경이 생기면 기계적인 음향이죠. 이 기계적인 음향을 이 탱크 벽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그 음향 성분을 센싱해서, 그죠? 열화 진단하는 방법이 초음파 진단법이다. 적외선 진단법은 적외선 카메라로 가지고 열화상 카메라, 그죠? 열화상 카메라, 적외선 카메라로 가지고 그 색깔 같은 거, 그죠? 이게 열화가 되면 거기 이제 열을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열화가 심하게 됐다? 그럼 빨갛게. 열화가 중간 정도다? 열이 적게 나온다? 그럼 약간 노랗게,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전 상태에서는, 요렇게. 이 양 전극 있죠? 이 구상 전극에다가 이렇게 이제 30kV의 이제
그 시험 전압을 인가해서 여기가 이제 상가가 0.4 이상이 나오면 이제 이걸 교체해야 되는 이런 방법이 있죠. 요것도 우리 실제로 보면 저도 현장에서 해봤으면 돼요. 옛날에 제가 실무할 때 이 주상변압기 전부 다 내려가지고, 그죠? 이 구상전극, 기름 채취해가지고 이 구상전극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서 우리가 OT 시험을 하고 뭐 분석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론적인 거하고 실무적인 게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다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 예방보전 시스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진단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문제가 이렇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건축물의 비구조적인 요소에 의한 전기설비 일반적인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해서 내진 설계 절차,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 적용 범위, 그 다음에 장착부 설계 기준. 자, 내진 설계 절차는 이게 이제 KSD죠. KSD, 그죠? KSD 41에 1700인가요? 건축물 내진 설계 자료가 있습니다. 건축물. 1700이요. 요거 이제 우리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형. 설계 기준의 자료가 있죠. 여기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한 그 설계 절차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 절차가.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절차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요소입니다. 구조적인 부분요. 그 다음에 비구조적인 거 있죠. 비구조적인 부분이 이제 전기 기계적이죠. 여기에 대한 내진 설계 절차가 있습니다. 요 KSD 41의 1700에 보면 요번에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그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그죠? 약간 난해한 문제다. 이번에 약간 법적인 게 중간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좀 짜증이 나죠. 근데 어떻다네 조건은 똑같으니까 그죠?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우니까 그죠? 내가 못 쓰면 남들도 어렵습니다. 어떻다네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 절차를 쓸 수가 있겠죠. 정 모르면 우리 이제 기본서에 연구반 기본서에 나와 있는 그 등하중법하고 동적 해석법이 나와 있는 그 내진 설계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적어놔야 됩니다. 정 안 되면. 그죠? 예, 중요도 개수라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의 중요도 그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떤 개수값이 더 적용이 되는 거죠. 즉, 할정 개수값이 더 된다. 그러니까 1보다 더 큰 값을 적용하는 그런 값이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 자, 이때는 지진에 대한 개념 간단히 적고요. 지진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하는 목적들, 그죠? 이런 걸 잠깐 적고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절차가, 이거는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 설계 절차입니다. 요거 아까 KSD 41의 1700에 나와 있는 그 내진 설계를,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요. 이런 거는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라서, 그죠? 조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는 우리가 이제 중요 그룹에 따라서 중요도 개수값을 더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1을 곱해주는데, 그 중요도 개수값을 1.5로 곱해주는 거는 여기 이제 지진 후에도 어떤 기능이 보존돼야 되고 지진 후에도 어떤 설비들이 운용이 돼야 되잖아요. 설비에 대해서는 이 중요도 개수값 IP를 조금 더 크게 넣어준다. 그죠? 그러니까 내진 보강을 좀 튼튼히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P 개수가 1.0인 곳은 막 이런데, 그 다음에 중요도 개수가 1인 데에는 막 이런 곳에 적용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SH공사인가요? 거기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내가 카페에다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자료 한번 서치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죠? 좀 이런 것까지 물어보냐 좀 애매하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적용 범위도 내가 이렇게 좀 그 SH공사 자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부 설계 기준은 여기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건축물의 각 위치에서 지진 입력들, 그러니까 설계 지진력을 구하는 거죠. 그 설계 지진력을 구해가지고 그 정착부에 부재력에 가해지는 그 부재력 있죠. 정착부에 가해지는 부재력을 계산해서 그 부재력보다도 더 큰 우리가 이제 장착 부재력 허용 내력이 이 장착부의 부재력보다 더 큰 이런 허용 내력을 정착부의 허용 내력을 만족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재에 가해지는 힘보다 그 부재가 견디는 힘이 더 커야 된다. 그럼 여기 이제 지진력이 들어왔을 때 봐보십시오.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계 지진력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부재에 가해지는 힘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이 부재에. 그럼 이 부재가 그 힘에 견디줘야 되겠죠. 그 부재가 부재에 가해지는 그 부재력보다 이 허용 내력이 더 크다는 거는 이 가해지는 부재에 가해진 힘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정착부 허용 내력입니다. 이게 더 커야만이 이게 전동 낙하를 안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정착부에 가해지는 부재력이 더 커져 버리면
이 허용 내력보다 크면, 그죠? 이게 자빠져진다 하겠죠. 이게 전도 낙하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정착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를 조금 더 이제 상세히 적으면, 일단 앙카볼트다. 그 앙카볼트에 대한 허용 인자력이라든지 허용 전단력이, 여기 이제 앙카볼트에 가해지는 인장력, 여기 실제로 가해진 힘이죠. 그 힘에 이걸 견디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앙카볼트에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지더라도 그 앙카볼트는 그 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력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게 인장력이건 전단력이 간에. 그죠? 막 이런 내용이다. 그죠? 이런 기준들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 구축 시 개발 행위 절차 및 검토사항. 자, 이런 것도 태양광 발전 개발을 안 해본 사람은 쓸 수가 상당히 좀 애매했던 문제고요. 자, 일단은 뭐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 거다는 걸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시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입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이죠. 만약 그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는데, 그 부지가 적합하냐? 근데 그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 있느냐?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를 못 짓는 지역이냐, 그죠? 뭐 땅값이 적정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해지는 일조량, 그죠? 이런 것들의 문제, 그 다음에 음영에 대한 문제,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구축 시에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절차에 보면, 일단은 이제 각 시 지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소에 대한 부지를 내가 선정할 때, 그 지자체에 가가지고, 뭐 도로 몇 메다에서부터 몇 메다까지 뭐 어떤 그 인접 도로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그 지자체에 나와 있는 조례 있죠.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적합한 그런 발전소 입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발전소의 용량이 작으면 그 해당 지자체에 가서 우리가 이제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용량이 3메가 이상이면 산업자원부에,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이 발전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합니다. 이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도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냐 없냐, 그 마을하고 도로와의 그 이객거리가 적당하냐, 또 이게 이제 민원 문제가 있냐 없냐, 민원 문제가 있으면 개발 행위가 허가가 안 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없어야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지자체에서 내줍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맞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은 뭐 제일 앞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개발 행위를 할 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은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와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그다음 한전하고 수급 전력 계약을 하죠. 파워 펄체이스 어그리먼트를 해가지고요, 한전하고 이제 전력 수급 계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발전을 내가 이제 설치를 해서 한전에다가 팔아먹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한전하고 이제 PPA 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프로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사를 할 때, 이 구축 단계도 역시 이제 공사를 할 때 해당 지자체에다가 이 공사를 합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공사 내용들은 이런 공사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에서부터 전기공사까지. 그죠? 자, 이런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를 해당 지자체에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공사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기안전공사에다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다가 여기 이제 사용전 요청 검사를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용전 검사 요청서에 이런 문제점이 있냐 없냐를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도면에 나타나 있는 모듈하고 인버터가 실제적인 그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하고 인버터하고 똑같은지, 뭐 접지 문제 이런 거 SBD 같은 거 제대로 다 설치했는지, 그죠? 뭐 등등에 대해서 도면하고 현장에 대한 부분을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용전 요청검사, 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전하고 다시 전력 수급 계약을 하는 거죠. 모든 공사가 끝났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내가 다 구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전에다 전기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때 이제 전력 수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사업을 이제 개시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에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죠? 자, 맨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증서를 이제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실제 도면하고 그 현장과의 일치 여부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와서 확인을 받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개발 행위에 대한 내용이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데이터센터에 대한 아크프레시 사고에 대한 인명 설비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설계 기준, 코드를 쓰고 아크프레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구축
그 설계식 고려사항, 이 세 가지를 물었죠. 아크 프레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아크에 대한 부분을 내가 설명했죠. 아크, 그죠? 우리가 이제 차단기를 차단할 때 고장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고장전류를 끊을 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라는 것은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아크라는 놈이 튼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차단기 할 때 내가 아크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죠. 그때 아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고온, 고에너지, 열, 빛 이런 걸 가지고 있다 했죠.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 특징이 있어서 여기 이제 인근에 사람이 있다든지 이럴 때 또는 장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죠? 자, 그런 것들이고요. 최근에 이런 그 아크 프레시아 사고 이런 것들이 증가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저 어떤 사회 환경적으로 아크 프레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아크 프레시에 대한 어떤 개념 또는 안전 기준 이런 게 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도 이 해외 이제 NFPA 70E라든지 IEEE 스탠더드 1584 이런 것도 어떻게 코드 이런 걸 적으라고 이번에 좀 이런 것들이 좀 깜깜하죠. 나도 못 적으면 남도 못 적습니다. 이런 거, 그죠? 그 해외에 이런 코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코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코드가 이런 거 있습니다. 코사에, 그죠? 이게 이제 가이드가 있고 코드가 있습니다. 코사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 코사에서 이런 그 아크 프레시에 대한 안전 설계 기준 코드가 있다. 그죠? 이거 외우기가 깝깝하죠, 이게요. 사실 이 문제를, 코드를 적으라는 거는 사실 내가 봐도 좀 짜증이 나는 문제죠. 이러는 거는 진짜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크 프레시에 대한 위험성이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고, 설계식 고려사, 이건 좋다는 거죠. 그죠? 자, 아크 프레시에 대한 위험성은 뭐냐면요. 특히 저압보다는 고압, 특고압에서 아크 프레시에 대한 위험이 큽니다. 아시겠죠? 이게 저압보다는 고압이나 특고압 계통으로 올라갈수록 고장 전류에 대한 그런 아크 프레시에 대한 그 에너지가 훨씬 크게 나옵니다. 이 고압 계통 위로 올라갈수록요. 그래서 이제 일단, 위험성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아크 사고에 대한 위험부터 알아야 돼요. 일단 고압 계통 이송에서 아크 그 사고에 대한 에너지가 크다는 걸 일단 밝혀놓고요. 이게 이제 삼상 단락 전류가 크면 클수록 아크 에너지도 큽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식이거든요.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고장 전류를 통해서 아크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수식은 나중에 내가 수업 시간 때 이런 걸 내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떠네? 삼상 단락 전류가 크면 클수록 아크 에너지도 커지고, 그다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크 에너지가 커지고, 내가 이제 이 도표를 나타내는 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크 에너지에 대한 그게 적어지는 거죠. 아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리를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에너지가 약해지죠. 막 그런 개념적인 것만 나타내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놨다. 자, 아크 프레시에 대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고장 전류를 신축하게 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락 전류를 억제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계통이 커져버리면 단락 전류가 커지거든요. 단락 전류가 커지면 아크 에너지도 커집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크 사고가 나는 부분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 아까 도표를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극 거리를 제한한다. 이게 이제 이격하고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압 전동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최적의 보호 방식을 쓴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아크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 해서 여기를 이제 최적의 보호 방식이 뭐냐? 차단기로 가지고 차단하면 우리가 차단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보호 계정기를 통한 차단기로 차단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빨리 차단하려고 휴즈 같은 거 있죠. 휴즈 같은 거로 하게 되면 단락 보호에 대해서 휴즈가 차단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 보호 방식을 통해서 그 차단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장구를 입는 거죠. 내가 이제 헬멧 같은 거 쓰고, 그죠? 보호 장구, 난연복도 있고 등등의 이제 이 보호박을 PPE를 쓴다는 거예요. 개인 보호 장구를요. 이렇게 착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식 고려사항은 일단 아크 사고가 났을 때 고장 시간을 단축해야 되니까 그 OCR의 그 시간 레바 있죠. 여러분들 OCR 같은 거 레바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렇게. 이거 우리 연구반 교재에 있죠. 여기 이제 레바 1이 있고, 여기 레바 2가 있고 레바 3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격 전류에 대한 고장 전류 B, 그죠? 퍼센트 오브 컬럼터죠. 퍼센트 오브 컬럼터. 이 전류값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단 시간이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아까 우리가 했을 때 벼락기 3상 단락 전류 0.6초에 하면 이거 0.6초에다가 요 시간에다가 요 레바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도 짧은, 예를 들어 레바 2를 했는데, 요 레바 2 밑에 있는 요 레바를 가지고 선정하면 이 시간을 좀 짧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0.6초가 아니고 0.4초로 한다든지, 그죠? 요렇게 레바를, 한 단계 낮추는, 뭐, 그런 어떤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CB 단한시 트립 검출값을 낮춘다는 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CB에 트립 곡선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ACB에 설정 전류가 있거든요. ACB 전격 전류가 만약에 100A, 1000A잖아요. 그 설정 전류 값을 0.8을 정도 넣는다. 그걸 800A죠. 설정 전류가. 이게 이제 설정 전류거든요. 이 설정 전류에다 다시, 여기 이제 지연 동작 전류인가요? 지연 동작 전류를 다시 여기다가 0.6배를 한다. 그러면 88, 64니까 480이죠. 그럼 이 480A에 대해서 내가 한번 4배. 4배의 전류값에 대해서 그러면 이 IR입니다. 지연 동작 전류. 지연 동작 전류에다가 곱하기 4배. 그죠? 4배 곡선 갔을 때 여기 이제 순시가 있고 한시가 있거든요. 그 순시 그 정정 시간을 보면 여기 이제 0.4, 0.3, 0.2, 0.1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 차단 시간이죠. I제곱 정한시 특수 곡선이요. I제곱 T 오프 시간이거든요. 여기 I제곱 T의 온 시간도 있습니다. I제곱 T 온요. 요거는 이제 한시 쪽이고, 요거는 이제 정한시입니다. 정한시. 그죠? 정한시 부분에 이 0.4를 0.3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0.4로 하고보다 0.3으로 하게 되면 차단 시간을 짧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근본적인 그 아크 후레쉬에 대한 대책은 고장 시간을 단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단기 쪽이나 이 계정기 쪽에 빨리빨리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 이게 이제 최상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브레시 장애를 검토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압 전동기 부분에, 이런 아크 사고가 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과전류 계정기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바로 그냥, 아크에 대한 를 빨리 단축하는 파워퓨즈죠, 파워퓨즈. 파워퓨즈 이런 게 설계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것들이고, 요거 내가 또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요거 꼭 좀, 작성하기 좋습니다. 자, 이제 신규 그 데이터 센터니까 데이터 센터의 수변전 설비를 설계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죠? 아크 사고에 대한 위험 저감을 미리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통에 손해 계통을 다시 이제 설계를 하고, 이때 이제 아크 사고에 대한 위험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고장률을 계산하고, 아크 에너지를 분석하고, 아크 전압을 분석해서, 그죠? 그런 어떤 그 계통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1호사 계통이 있고, 그러니까 대용량 전산센터에 1호사까지는 잘 안 오겠죠. 2만 계통, 6육 계통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만 계통에 대한 고장 전류를 통해서 아크 에너지, 아크 전압을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크 사고에 대한 그 수준을 계통별로 쫙 고장 전류를 다 계산해서 아크 에너지, 아크 전압을 좀 더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화된 아크 보호 시스템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반드시 이제 설계해야 되고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약간 핵심적인 게 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요. 그러니까 4번하고 1번 있죠. 4번하고 1번 내용들은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꼭 좀 넣어주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결론에 갔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아크 사고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에는 NFPA죠. 이게 미국 쪽이죠. 70. 이 기준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보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아크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사고에 대한 방지 기준이요. 국내에도 아까 그 코사 기준 이런 게 있지만 아직도 그죠? 이런 세계적인 어떤 기준에 비하면 좀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더 세밀하게 그죠? 우리가 향후에도 이런 아크 사고에 대한 그런 어떤 대책이 세밀하게 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이제 결론에 좀 들어가면 좋습니다.